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기름기 묻은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 김숙자의 한껏 높아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수압을 낮췄다. 준영아, 확실한 거니? 정말 임신했대? 한성그룹이 회장댁 외동딸 이채린 씨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칼날 같아서 귀를 긁는 듯 아팠다. 내 그 잘난 남편, 박준영의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요, 어머니, 채린 씨가 직접 말해줬어요. 벌써 2달 가까이 됐대요. 어머니, 한성그룹이 회장님한테는 이 딸 하나뿐이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김숙자는 자기 허벅지를 철썩 내리쳤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부엌에 있는 내게도 선명하게 들렸다. 이거야말로 조상님이 도우신 거지. 우리 가문이 드디어 빛을 보겠구나. 준영아, 역시 넌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엄마 아들 최고다. 시아버지 박대근이 헛기침을 한 번 했다. 말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그럼 윤석애는 어떡하고? 잠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나는 차가운 타일벽에 몸을 기댄 채 앞치마에 손을 천천히 닦았다. 김숙자가 즉시 콧방귀를 뀌었다. 배경도 없고 쥐뿔도 없는 애가 뭐. 결혼 3년 동안 애 하나 못 낳는 주제에 감히 우리 준영이 앞길이랑 비교가 돼? 한성그룹 재산이랑 비교가 되냐고. 걔는 채린 씨 발톱에 때만도 못해. 신우이 박민희가 끼어들었다. 목소리는 바늘처럼 날카로웠다. 맞아, 오빠. 당장 이혼하고 이채린 씨랑 결혼해. 그럼 우리 집도 이제 원하는 건 뭐든 다 가질 수 있잖아. 나도 오빠 덕에 벤츠 한 대 뽑아야지. 박준영의 목소리는 위선적인 망설임을 담고 있었다. 말이 좀 그렇다. 나도 그렇게 무정한 사람은 아니야. 근데 채린 씨 쪽에서 기다릴 수가 없대. 장인어른 되실 분 뜻도 확실하고 무조건 빨리 결혼해야 한다고. 자기 얼굴에 먹칠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 김숙자가 즉시 결단을 내렸다. 이걸 뭘 고민해? 이혼해야지. 무조건 이혼이야. 준영아,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건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우리 온 가족이 두 손 들고 찬성이야. 내일, 아니 당장 내일 걔한테 말해. 돈 몇 푼 쥐어주고 내보내면 그만이지. 맞아요. 온 가족 찬성. 박민희가 옆에서 부추겼다. 나는 조용히 부엌에서 나와 거실 문틈으로 그들을 엿보았다. 네 식구가 소파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거의 광기에 가까운 희열에 찬 얼굴을 하고 있었다. 눈들은 빛나고 있었고 마치 눈앞에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인 것을 보는 듯했다. 박준영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둘러싸여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마치 즉위를 앞둔 황제 같았다. 나는 살며시 부엌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녹화 모드로 설정했다. 렌즈를 거실 방향으로 향했다. 완벽한 화면을 담을 수는 없었지만 그 가족의 흥분과 노골적인 계획이 담긴 목소리는 아주 선명하게 녹음되었다. 김숙자는 여전히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다. 채린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도 평창동 같은 부촌으로 이사 가자. 나도 가사 도우미 한 명 두고 사모님 소리 좀 들어봐야지. 박민희는 소리쳤다. 나는 명품백으로 옷장 하나 가득 채울 거야. 박대근은 묵묵히 말했다. 그럼 내 직장은? 박준영이 장담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그때 가서 채린 씨한테 장인어른께 말씀 한마디 해달라고 하면 편하고 돈 많이 버는 자리 하나 만들어주시는 거 일도 아니죠. 나는 그들이 아직 손에 넣지도 않은 부귀영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바늘처럼 심장을 찔렀다. 3분가량 녹화한 뒤에야 휴대폰을 껐다. 꺼진 화면에 표정 없는 내 얼굴이 비쳤다. 나는 다시 수도꼭지를 틀었다. 차가운 물이 손가락 끝을 스치며 마지막 기름기를 씻어냈다. 거실의 소란은 계속되었다. 나와는 상관없는 한편의 소극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늘 집안일로 거칠어진 내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냉소했다. 그래, 이제 끝낼 때가 됐다. 다음 날 저녁 식탁을 다 치운 후였다. 시어머니 김숙자는 평소처럼
서둘러 TV를 보러 가지 않았다. 그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박준영에게 눈짓을 보냈다. 박준영은 손을 비비며 얼굴에 비통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윤서야, 박준영이 나를 불렀다. 이리 와서 앉아봐. 온 가족이 같이 상의할 일이 있어. 나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리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시아버지 박대근은 고개를 숙이고 식탁에 나뭇결을 연구하는 척했고 시누이 박민희는 흥분한 듯 눈을 깜빡이며 좋은 구경거리를 기다리는 표정이었다. 박준영이 말을 이었다. 우리가 결혼한 지도 3년이 됐고 우리 사이의 감정이란 게 김숙자가 참지 못하고 그의 말을 끊었다. 아유, 답답해. 내가 말할게. 서윤서, 우리가 너한테 못해준 거 없다. 그런데 내 배는 통소식이 없잖니. 우리 준영이는 외아들이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대가 끊길 순 없지. 그런데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겼어. 한성그룹 외동딸 이채린 씨가 우리 준영이 아이를 가졌단다. 이건 하늘이 내린 경사고 우리 집안이 일어설 기회야. 나는 눈을 들어 박준영을 보았다. 목소리는 최대한 가볍게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래서요? 박준영은 내 시선을 피했다. 말투는 오히려 진솔했다. 윤서야, 미안하다. 하지만 채린 씨, 걘 기다릴 수 없어. 이 회장님 쪽에서도 말씀하셨고 최대한 빨리 결혼해야 한다고. 우리 좋게 헤어지자. 응. 김숙자가 바싹 따라붙었다. 그래, 이혼해. 우리가 너를 박대하진 않을 거야. 여기 5천만 원. 내 3년간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그녀는 손가락 5개를 펴 보이며 마치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듯했다. 박민희가 옆에서 거들었다. 형수님, 아니, 윤서 씨, 그냥 우리 오빠 좀 봐줘요. 이채린 씨가 우리 집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형수님이 평생을 바쳐도 못 주는 거예요. 우리 앞길 막지 말아요. 나는 이 뻔뻔하고 조급한 얼굴들을 보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차갑게 식어버렸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눈시울이 붉어지도록 애썼다. 목소리에는 흐느낌을 담았다. 다들 상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저보고 나가라고요? 김숙자가 책상을 탁 쳤다. 이걸 상의가 필요해? 우리 박씨 가문 전체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찬성이라고. 어서 합의서에 도장 찍고 돈 받고 나가. 우리 준영이 좋은 일 방해하지 말고. 박대근이 마침내 고개를 들고 퉁명스럽게 한마디 보탰다. 윤서야,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우리 집안이 복이 없어서 그런 게지. 내 눈물이 적시에 떨어졌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어이가 없어서였다. 나는 박준영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물었다. 박준영 씨, 이것도 당신 뜻이에요? 정말 그 아이 때문에 우리 가정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박준영은 내 눈물에 용기를 얻은 듯 했다.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윤서야, 이러지 마. 내가 미안해. 하지만 나와 채린 씨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야. 그리고 그녀에겐 내 아이가 있어. 그냥 날 놓아줘. 그게 너한테도 나한테도 좋은 일이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나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어깨를 살짝 떨며 완벽한 연기를 했다.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알았어요. 제가 갈게요. 두 사람 행복하세요. 김숙자는 즉시 환하게 웃으며 등 뒤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를 꺼내 내 앞에 밀었다. 그래, 그래야지. 시류를 아는 사람이 현명한 법이야. 자, 여기 서명해. 내일 바로 구청 가서 도장 찍자. 나는 펜을 들었다. 손을 일부러 떨면서 그 합의서에 서윤서 3글자를 썼다. 필체는 약간 삐뚤빼뚤했다. 충격받은 여자의 상태에 걸맞게 김숙자가 합의서를 획 낚아채 서명을 꼼꼼히 확인하고는 만족스럽게 접어서 챙겼다. 됐다. 이제 이 일은 이렇게 결정된 거야. 서윤서, 너는 최대한 빨리 이사할 곳 알아봐. 우리 준영이가 새 신부 맞이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그들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묵묵히 침실로 걸어 들어갔다. 문을 닫아도 거실에서 김숙자가 목소리를 낮춰 환호하는 소리와 박민희가 무엇을 살지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옷장 앞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안에 있는 몇 안 되는 내 옷들을 보았다. 그리고 가장 아래층에서 잘 쓰지 않는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전원을 켰다. 화면에 변호사 친구인 최수연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물건은 잘 받았어. 선명하고 사용 가능해. 다음은 계획대로 진행하자. 나는 한 글자로 답했다. 찍먹. 그리고 나는 차분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다. 진짜 떠나려는 것이 아니었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작은 물건들을 먼저 정리해 두려는 것이었다. 내 움직임은 아주 가볍고 느렸다. 마음속으로는 다음 단계를 어떻게 밟을지 계산하고 있었다. 창밖은 밤이 깊었지만 이 집은 곧 그 밤보다 더 차가워질 터였다. 하지만 추위에 떨 사람은 내가 아닐 것이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나는 가벼운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다. 김숙자는 기이하게도 일찍 일어나 부엌 문틀에 기대 나를 보고 있었다. 입꼬리를 비죽였다. 일찍 치우는 게 좋지. 괜히 채린이가 와서 보고 눈에 거슬리는 것보다야. 나는 대꾸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폐 속으로 들어오니 정신이 유난히 맑아졌다. 나는 멀리 가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 맞은편의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의 방을 잡았다. 박씨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예전에 몰래 만들어둔 내 개인 카드로 방값을 결제했다. 문을 닫아 바깥 세상과 단절시켰다. 나는 낡은 휴대폰을 꺼내 최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연결되었다.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간결하고 단호했다. 합의서 서명했어? 나는 응 하고 대답했다. 했어. 위자료로 5천만 원 준대. 전화기 너머로 수연의 노골적인 비웃음이 들려왔다. 5천? 거지 적선 하나? 걔들은 네가 그동안 몰래 모아온 돈이랑 걔들한테서 토해내게 할 돈까지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 상상도 못할걸. 그 돈이면 걔들 몇 년은 고생하겠네. 어젯밤에 녹음이랑 영상 다시 봤는데 아주 선명해. 특히 걔네 엄마랑 여동생 얼굴 가관이더라. 법적으로 그들이 유책 배우자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악의적인 혼인 재산 빼돌리기 의도도 입증 가능해. 나는 창가로 걸어가 3년간 살았던 맞은편 아파트를 바라보았다.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해? 수연의 말은 빨랐다. 내 명의로 된 카드에 있는 돈 최대한 빨리 내 신탁 계좌로 이체해 여러 경로를 거쳐서 깨끗하게 만들게. 네가 전에 나한테 맡겼던 자산관리 상품이랑 비트코인도 내가 처리해서 최대한 빨리 현금화할게. 스위스에 있는 기본 은행 계좌랑 필요 서류는 이미 준비 중이야. 네가 와서 서명만 하면 돼.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중요한 건 박준영 명의랑 너희 공동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야. 그건 혼인 재산이니까 한 푼도 남김없이 가져와야 해. 걔 신분증이랑 은행카드 사진 있어? 있어. 나는 대답했다. 지난 3년간 나는 집안의 모든 공과금 납부와 일부 장보기를 책임졌다. 박준영은 그런 걸 귀찮아해서 오래전에 몇몇 카드와 비밀번호를 내게 맡겼다. 그는 아마 그 사실을 잊었거나 내가 감히 그 돈에 손댈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다. 좋아, 수연이 말했다. 기회를 봐서 걔 주거래 카드에 있는 돈을 여러 번에 나눠서 네가 컨트롤하는 가상 계좌로 옮겨. 그리고 한 번에 모아서 이체해. 최대한 신속하게 걔들이 알아채기 전에 끝내야 해. 공동명의 계좌에 있는 건 한 번에 다 빼버리고 명심해. 이건 내 것을 되찾는 거야. 어떤 죄책감도 가질 필요 없어. 알아.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와 그 집에 대해선 이미 어떤 부담감도 없었다. 그리고 수연이 나를 일깨웠다. 내 값비싼 보석, 가방, 그리고 내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품들, 그것들도 어떻게든 빼내와야 해. 거기 뒀다간 그 하이에나 같은 가족들이 망가뜨리거나 새 여자한테 갖다 바칠 거야. 나는 잠시 생각했다. 핑계를 대고 집에 가서 가져올게.
아직 정리 못한 개인 물품이 남았다고 하고, 그래, 적당히 해. 의심사지 않게. 수연이 당부했다. 나도 이민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게. 긴급 절차로. 내 개인 자료랑 자금 증명은 빠를수록 좋아. 기억해, 윤서야. 마음은 독하게, 손은 침착하게. 전화를 끊고 나는 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호텔의 하얀 시트는 깔끔하고 차가웠다. 마치 새로운 출발점 같았다. 나는 들고 온 노트북을 켜고 옮겨야 할 자산 목록과 각 단계별 실행 시간표를 꼼꼼하게 작성하기 시작했다. 목록은 생각보다 길었다. 이 3년간 내가 몰래 운용하고 모은 것은 박씨 집안 누구도 아는 것보다 훨씬 많았다. 오후에 나는 그 집에 한번 들렀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은 조용했다. 아마 다들 축하하러 나갔거나 미래의 재벌 사돈에게 아첨하러 갔을 것이다. 나는 곧장 침실로 들어갔다. 목표는 명확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잠금 장치가 있는 작은 금고가 있었다. 안에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비치 팔찌와 몇몇 금부치, 그리고 결혼 전에 내가 직접 산 값비싼 보석들이 있었다. 나는 열쇠를 꺼내 열고 안에 물건들을 부드러운 천으로 조심스럽게 싸서 가져온 큰 손가방에 넣었다. 이어서 박준영의 옷장을 열었다. 그의 어지러운 옷더미 아래에서 딱딱한 카드 지갑을 찾아냈다. 안에는 그의 주민등록증, 자주 쓰는 은행카드 몇 장, 그리고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있었다. 나는 재빨리 주민등록증과 은행카드를 사진 찍고 등기부등본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다. 박준영 이름 옆에 나란히 적힌 내 이름을 확인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중요한 페이지들을 선명하게 촬영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는 모든 물건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조심스럽게 원상복구했다. 묵직한 손가방을 들고 집을 나설 때 나는 마치 은밀한 수학을 마친 기분이었다. 호텔로 돌아와 나는 즉시 촬영한 자료들을 수연에게 보냈다. 그리고 수연이 보내준 가상 계좌 정보에 따라 컴퓨터로 박준영의 주거래 카드에 있는 돈을 여러 번에 나누어 여러 온라인 결제 채널을 통해 소리 없이 빼내기 시작했다. 화면에 연이어 뜨는 이체 성공 알림을 보면서 내 심장은 평온했다.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낮에는 대부분 호텔에 머물며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자금 이체를 처리했다. 밤에만 가끔 그 집에 들렀다. 매번 손에는 빈 장바구니 몇 개를 들고 아직 개인적인 자잘한 물건들을 천천히 정리하는 척했다. 김숙자는 나를 볼 때마다 코웃음을 쳤지만 별다른 제지는 하지 않았다. 다만 말 속에 가시가 돋쳐 있었다. 쓸데없는 것들은 그냥 버려. 뭘 그렇게 다 싸들고 나가. 자리만 차지하게. 여기 이제 새로 인테리어해서 채린이랑 준영이 신혼집으로 쓸 거니까. 낡은 물건은 재수 없어. 나는 고개를 숙이고 얼버무리듯 대답했다. 네, 어머님. 그냥 낡은 옷이랑 쓰던 작은 물건들이에요. 박준영은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채린과 함께 산부인과 검진을 가고 새집을 보러 다니느라 바쁘다고 했다. 재벌가의 대릴사위로 들어갈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 덕분에 내 계획은 순조로웠다. 내가 진짜로 가져가야 할 것은 낡은 옷 몇 벌이 아니었다. 내 작은 드레스룸에는 결혼 전에 큰맘 먹고 산 명품백 몇 개와 질 좋은 캐시미어 코트 2벌, 그리고 패딩 점퍼가 있었다. 이것들을 모두 가져가야 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가져가면 의심을 살 수 있어 개미 이사하듯 매번 한두 개씩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한 번은 내가 빵빵하게 채운 가방을 큰 장바구니에 넣고 있을 때 박민희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깜짝 놀랐다. 그녀는 내 손에 들린 가방을 의심스럽게 쳐다봤다. 거기 뭐가 그렇게 빵빵하게 들었어? 나는 마음을 다잡고 가방 입구를 열어 그녀에게 살짝 보여주었다. 안에는 낡은 패딩 점퍼, 한 귀퉁이가 보였다. 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날씨가 추워져서 예전에 입던 두꺼운 옷들 정리해두려고 나중에 또 사야 하니까. 박민희는 입을 삐죽였다. 낡은 옷에는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오빠 오늘 채린 언니랑 평창동에 빌라 보러 갔어. 정원만 우리 집 거실보다 크대.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마치 그 빌라가 이미 자기 것인 양. 나는 대꾸하지 않고 가방 지퍼를 잠갔다. 정리 다 했으니까 먼저 갈게. 가, 어서 가. 박민희가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아, 그리고 내 그 화장품들도 빨리 치워. 나중에 내 자리 뺏지 말고. 호텔로 돌아와 나는 가방을 꺼내 손상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그리고 수영과 약속한 장소로가 비교적 감나가지만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우니 물건들을 그녀가 소개해준 친구의 개인 창고에 임시로 보관했다. 수연은 내가 차례차례 옮겨온 물건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것들 다 내 개인 재산이야. 걔들한테 남겨줄 수 없지. 현금화는 급하지 않으니까 해외 나가서 천천히 처리하자. 자금 이체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박준영은 아마 기쁨에 완전히 빠져 통장을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듯했다. 나는 며칠간의 소액, 다회 이체를 통해 그의 주거래 카드에 있던 약 8억 원의 예금을 깨끗하게 비웠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두 사람의 공동명의 계좌뿐이었다. 아내는 차를 바꾸려고 모아두었던 3억 원가량이 남아있었다. 이 돈은 떠나기 전날 한 번에 옮겨서 그들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일 생각이었다. 수연에게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스위스 은행의 기본 계좌가 개설되었고 내 이민 신청 서류도 제출되어 긴급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우면 가장 빠르면 한 달 내로 예비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내 쪽에서 마무리 잘해. 나는 속으로 시간을 계산했다. 한 달이면 충분했다. 이곳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들이 더 높이 올라갔다가 더 처참하게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남은 실크 셔츠 몇 벌과 좋은 침구 세트를 가지러 다시 그 집에 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뜻밖의 박준영이 집에 있었다. 김숙자, 박민희와 함께 소파에 앉아 거실 테이블 위에는 빌라 평면도가 펼쳐져 있었다. 박준영은 나를 보고는 이례적으로 먼저 말을 걸었다. 말투에는 베푸는 듯한 우월감이 묻어 있었다. 윤서야, 아직도 짐 싸는 중이야? 뭐 도와줄까? 아마 나라는 짐을 완전히 벗어 던졌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아주 좋은 모양이었다. 김숙자가 즉시 그의 말을 끊었다. 도와주긴 뭘 도와줘.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준영아,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채린이는 이 드레스룸 딸린 안방이 좋대. 내 생각엔 옆방을 아기방으로 꾸미면 딱 좋겠어. 나는 그들이 함께 모여 전혀 그들의 것이 아닌 미래를 열렬히 토론하는 것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나는 묵묵히 침실로 들어가 침대 위에 개어둔 실크 셔츠와 침구를 가방에 넣었다. 돌아 나올 때 박준영이 갑자기 나를 불렀다. 그는 서랍에서 현금 다발을 꺼냈다. 대략 500만 원쯤 되어 보였다. 자, 이거 가져가. 그래도 부부였던 정이 있는데 앞으로 혼자 살려면 힘들 테니. 나는 그 돈을 받지 않고 쳐다보았다. 돈에서는 마치 가시가 돋아난 듯했다. 김숙자가 그 돈을 획 낚아채 박준영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얘한테 뭘 이렇게 많이 줘. 손발 멀쩡한데. 5천만 원이면 한동안 충분히 쓰겠지. 이 돈은 아껴뒀다가 채린이 보약이나 사주자. 박준영은 멋쩍게 돈을 다시 집어넣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을 든 채 평온하게 그 집 문을 나섰다. 나는 알았다. 이것이 아마 서윤서라는 신분으로 이 무너지기 직전에 공중누각에 발을 들여놓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바깥바람이 제법 찼다. 얼굴에 부는 바람은 결연한 맛을 담고 있었다. 호텔 방의 커튼은 빈틈없이 쳐져 있었다. 오직 컴퓨터 화면의 빛만이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이체 확인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공동명의 계좌에 있던 마지막 3억 원마저 깨끗이 비워져 수연이 제공한 안전한 계좌로 옮겨졌음을 알렸다. 전 과정이 노트북 펜이 돌아가는 미세한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방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공허함이 잠시 나를 감쌌지만 이내 차가운 자각으로 대체되었다. 나와 박준영,
그리고 그 소위 가족이라 불리던 것과의 모든 경제적 연결고리는 이로써 끝났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수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전부 입금 완료. 깔끔하게 처리됐어. 스위스 예비 승인도 예상보다 빨리 나왔어. 떠날 준비해. 나는 그 글자들을 보았다. 심장은 평온하게 뛰고 있었다. 때가 되었다. 다음 날 나는 수연과 그녀의 변호사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내게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다. 여기 다 있어. 항공권, 스위스 임시 거주지 주소와 열쇠, 그리고 은행 계좌 정보랑 사용 안내서, 이민국 정식 승인서는 암호화된 이메일로 보냈어. 나는 서류 봉투를 받았다. 바로 열어보지 않고 그저 손에 쥔 채 묵직한 현실감을 느꼈다. 고마워, 수연아. 이 말은 진심이었다. 국제법과 자산운용에 능통한 이 친구가 없었다면 내 복수 계획은 이렇게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 수연은 손을 저으며 커피를 저었다. 그런 말은 됐다. 다음 계획은 바로 출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레 오후 비행기야. 가기 전에 그 사람들 한번 보고 싶어. 내가 말하는 보고 싶다는 것은 평범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수연은 즉시 내 뜻을 알아챘다. 그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모든 것을 안다는 미소를 지었다. 작별 선물이라도 준비해줄까?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직접 할게. 걔들은 네가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할 가치도 없어. 카페를 나와 나는 바로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형마트에 들렀다. 카트를 밀며 마치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처럼 필수 생활용품과 저장하기 좋은 식품들을 샀다. 계산할 때 나는 예전에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내 개인 예금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영수증에 찍힌 금액을 보며 예전에 내가 몇백 원 더 비싼 채소를 샀다고 김숙자가 반나절 내내 잔소리했던 것이 문득 떠올랐다. 입가에 냉소가 스쳤다. 호텔로 돌아와 나는 사온 물건들과 그동안 조금씩 옮겨온 가장 중요한 개인 물품들, 여권, 신분증, 몇 장의 무기명 선불카드, 약간의 외화현금,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비치 팔찌를 28인치 큰 캐리어와 기내용 캐리어에 꼼꼼하게 정리했다. 내 동작은 서두르지 않고 침착했다. 마치 장엄한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다. 물건 하나를 넣을 때마다 과거의 한 페이지를 완전히 넘기는 기분이었다. 이 모든 것을 끝내니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아래 거리의 차들과 반짝이는 네온사인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는 내게 너무나 많은 기억을 담고 있었다. 좋은 기억, 나쁜 기억, 결국 모든 것이 한 번에 내뱉어야 할 탁한 숨결로 응축되었다. 나는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안에는 그날 밤 박씨 가족 모두가 미래를 노래하던 음성 파일이 아직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 김숙자의 날카로운 목소리, 박민희의 흥분한 외침, 박준영의 위선적인 망설임, 그리고 박대근의 운명으로 받아들여라는 퉁명스러운 말까지 조용한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표정 없이 듣고 있다가 녹음이 끝나자 익숙하게 그 음성 파일을 암호화하여 여러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 백업했다. 미련이 아니었다. 증거였다. 그들의 비열한 얼굴을 영원히 박제할 증거. 언젠가 쓸모가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은 내가 떠나기로 계획한 전날이었다. 나는 일부러 그 아파트 단지에 다시 가보았다. 집에 들어가지는 않고 멀지 않은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아 있었다. 초여름의 햇살은 따뜻했다. 나는 김숙자와 박민희가 웃으며 복도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 손에는 어느 고급 백화점 로고가 찍힌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아마 박준영이 이 씨 집안에서 받은 돈으로 미리 효도한 모양이었다. 김숙자는 화려한 색상의 새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박민희는 보기에도 값비싸 보이는 신상 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과 기대가 넘쳐 흘렀다. 마치 손에 잡힐 듯한 부귀영화를 이미 만지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나를 보지 못했다. 설령 보았다 하더라도 달콤한 꿈에 빠져 있는 그들이 나 같은 전철을 눈에 담을 리 없었다.
나는 조용히 그들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모습이 단지 입구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니 마치 곧 막을 내릴 희극을 보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자 나는 마지막으로 짐과 모든 서류를 점검했다. 비행기는 다음 날 오후 1시 취리 직항이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전용 차량을 예약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밤이 깊었다. 나는 호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긴장이나 흥분 때문이 아니었다. 극도의 평온함 때문이었다. 지난 몇 달간의 계획, 위장, 실행 과정이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결혼 초 나도 평범한 결혼 생활을 기대하며 박준영과 잘 살아볼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내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그 가족의 속물근성과 냉정함, 그리고 박준영의 최종적인 배신은 내 마지막 온정마저 소진시켰다. 나는 그들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았다. 미움도 강렬한 감정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완전한 무관심과 곧 보게 될 결말에 대한 약간의 쾌감뿐이었다. 동이틀 무렵 나는 일어나 샤워를 했다. 장거리 비행의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수연이 준비해준 수면 유도제 몇 알을 먹고 억지로 2시간을 잤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이미 환했다. 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거의 한 달간 머물렀던 이 임시방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내 복수를 계획하고 시작한 거점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무런 미련 없이 돌아서서 문을 나섰다.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가는 차에 올랐다.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보았다. 내가 수년간 살아온 이 도시는 아침 햇살 속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기사 아저씨가 친절하게 말을 걸었다. 아가씨, 멀리 가시나 봐요? 여행이에요. 아니면 일 때문에? 나는 앞을 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대답했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 집에 가는 것이다. 어떤 계산도 배신도 없는 오직 서윤서나 자신만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차는 평온하게 공항으로 향했다. 곧 펼쳐질 멋진 쇼가 공연될 이 땅에서 나를 멀리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머지않아 내 뒤에 남겨진 저 도시에서 누군가가 공들여 짠 아름다운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비행기가 취리 공항에 착륙했을 때 내 시계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를 넘기고 있었다. 거의 12시간의 비행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이상하게 맑았다. 입국 심사는 순조로웠다. 심사관은 내 서류를 보고는 친절하게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며 도장을 찍어주었다. 짐을 찾고 도착 홀을 빠져나오자 축축하고 서늘한 공기가 얼굴에 와닿았다. 낯선 알프스 산맥의 향기가 섞여 있었다. 나는 수연이 알려준 대로 기차역 표지판을 찾아갔다. 취리 공항은 매우 컸지만 표지판이 명확했다. 나는 짐수레를 밀며 다양한 국적의 여행객들 사이에 섞였다. 아무도 나를 알지 못했고 아무도 내 과거를 알지 못했다. 이 기분은 전례 없이 가벼웠다. 나는 먼저 기차를 타고 스위스 중부의 작은 마을로 가야 했다. 그곳에 수연이 미리 임대해둔 아파트가 있었다. 그곳은 생활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환경이 조용해서 초기 적응과 언어 학습에 적합하다고 했다. 기차 내부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푸른 초원, 빨간 지붕의 작은 집들, 그리고 멀리 정상에 아직 눈이 덮인 산맥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풍경은 엽서처럼 비현실적이었다. 나는 창가에 기댄 채 조용히 바라보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낯선 나라에 온 흥분도, 고향을 떠난 슬픔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났다는 평온함만이 있었다. 1시간여 후 나는 브루넨이라는 작은 마을에 내렸다. 마을은 산과 호수를 끼고 있었다. 루첼은 호수의 푸른 물결이 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출렁이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호수의 미세한 비릿함과 플레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주소를 따라 캐리어를 끌며 깨끗한 돌길을 따라 3층짜리 아파트 건물을 찾아냈다. 내 방은 2층이었다. 방 하나에 거실 하나, 그리고
작은 발코니가 딸려 있었다. 발코니에서는 바로 앞에 집 푸른 산맥이 보였다. 가구는 간단했지만 깨끗했고 주방과 욕실 시설도 완비되어 있었다. 이곳이 앞으로 내가 머물 곳이었다. 짐을 내려놓고 나는 가장 먼저 수연에게 무사히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리 사온 스위스 임시 유심 칩으로 갈아 끼우고 데이터 서비스를 활성화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서야 비로소 과거와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진 기분이 들었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마치 둥지를 트는 새처럼 이 텅 빈 공간을 생활의 흔적으로 채워나갔다. 마을 슈퍼마켓에 가서 기본적인 식료품과 생필품을 샀고 새 침대 시트와 이불 커버를 샀다. 길모퉁이 꽃집에서는 작은 녹색 양치식물 화분을 사서 창가에 두었다. 마을은 조용하고 리듬이 느렸다. 거리를 걷다 보면 가끔 현지인들이 호기심 어리지만 친절한 눈빛을 보내왔다. 나는 갓배운 독일어 몇 마디로 인사를 건넸다. 구텐 택, 안녕하세요. 상대방은 대개 미소로 화답했다. 언어가 큰 문제였지만 나는 초조해하지 않았다. 마을의 한 어학원에 연락해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초급반에 등록했다. 일주일에 3번 수업을 들었고 나머지 시간에는 집에서 자습하거나 노트북을 들고 호숫가 조용한 곳에서 연습했다.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내 대부분의 에너지를 차지했고 과거를 돌아볼 시간을 주지 않았다. 가끔 깊은 밤이나 새벽에 깨면 낯선 타국에 홀로 있다는 거대한 고독감이 엄습해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힘들지 않았다. 이 고독은 깨끗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 그 소위 가족이라는 곳에서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차가운 질식감을 느끼던 것과는 달랐다. 스위스에 도착한 지 약 일주일 후 나는 수연에게서 국제전화를 받았다. 인터넷 전화라 음질이 선명했다. 수연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이 섞여 있었다. 윤서야, 거긴 어때? 좋아. 정착했고 언어 배우는 중이야. 나는 발코니로 나가 멀리 구름 낀 산 정상을 바라보았다. 그쪽, 움직임 있었어? 움직임 정도가 아니지. 수연이 웃었다. 완전 난리가 났어. 네가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김숙자가 박민희를 끌고 예전에 자주 가던 그 비싼 명품관에 갔나 봐. 좋은 일이 코앞이니 한바탕 쇼핑을 하려던 모양이야. 그런데 어떻게 됐게? 나는 전화기를 든 채 말없이 다음 말을 기다렸다. 김숙자가 가방 하나에 꽂혔는데 에르메스였나 봐. 모델명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 비쌌겠지. 박준영이 준 부속카드를 꺼내서 거만하게 점원한테 건넸는데 글쎄 몇 번을 긁어도 결제가 안 되는 거야. 점원이 정중하게 잔액 부족이라고 했대. 김숙자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구겨져서 말도 안 된다고 다시 해보라고 소리쳤다는 거야. 몇 번을 해도 똑같았고 뒤에 줄 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대. 박민희가 창피해서 끌고 가려 했는데 김숙자는 기계가 고장 났다고 우기면서 다른 기계로 해보라고 난리를 쳤다는군.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다. 김숙자의 그 심술궂은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지고 다시 파랗게 변하는 모습을. 결국 어쩔 수 없이 회색빛 얼굴로 가게를 나와서 바로 박준영한테 전화를 했대. 박준영도 아마 깜짝 놀랐겠지. 자기도 모바일 뱅킹으로 확인해봤는데 수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통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확인해보니 자기 명의 주거래 카드랑 너희 공동명의 계좌가 전부 텅 비어 있었던 거야. 깨끗하게 한 푼도 남김없이. 듣자 하니 박준영이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변해서 김숙자한테 소리를 질렀다는군. 그래서 나는 평온하게 물었다. 그래서 난리가 났지. 수연이 말했다. 김숙자랑 박민희도 쇼핑할 기분 다 망치고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갔고 박준영도 달려왔대. 온 가족이 컴퓨터랑 모바일 뱅킹 앞에 모여서 그 영원히 찍힌 잔고를 몇 번이고 확인했대. 김숙자는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하늘이 무너졌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더라. 은행을 욕하고 사기꾼을 욕하다가 마지막엔 너를 욕하기 시작했대. 분명 네가 한 짓이라고. 나는 가볍게 콧방귀를 뀌었다. 예상했던 바였다.
박준영은 처음엔 안 믿었대. 아니, 믿고 싶지 않았겠지. 너한테 전화를 했는데 꺼져 있었고, 호텔에 찾아갔지만 이미 넌 떠난 뒤였고, 내 행방을 찾으려 했지만 자기가 너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야. 네가 어디로 갔을지조차 짐작도 못한 거지. 그제야 온 가족이 완전히 패닉에 빠져서 우왕좌왕하고 있대. 수연은 그쪽의 혼란을 묘사했다. 더 대박인 건 이쪽 집은 난장판인데 저쪽 재벌 같다님. 이채린 씨는 계속 박준영한테 전화해서 결혼반지 보러 가자고, 빌라 계약금은 언제 치를 거냐고 재촉하고 있다는 거야. 박준영 지금 머리 터지기 일보 직전일걸. 양쪽 다 속일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수습할지 구경이나 하자고. 나는 들으면서 박신의 그 좁은 거실에서 지금쯤 벌어지고 있을 막장 드라마를 머릿속에 그렸다. 김숙자의 통곡, 박대근의 침묵, 박민희의 비명, 그리고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을 박준영의 얼굴. 한때 그들이 미래에 대해 가졌던 허황된 환상이 얼마나 컸던가. 지금의 현실은 그만큼 더 잔혹할 것이다. 천천히 맛보라고 해. 나는 전화기에 대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 시간은 루첼은 호수 표면처럼 잔잔하게 흘러갔다. 나는 점차 마을의 리듬에 적응했다. 독일어 수업은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단어 하나를 더 외우고 일상 대화 한 문장을 더 알아들을 때마다 이 낯선 땅에 내리는 뿌리가 조금 더 깊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매일 오후 3시간 동안 주로 컵을 정리하고 간단한 청소를 하는 일이었다. 일은 힘들지 않았고 현지인들과 접촉하며 회화를 연습할 기회도 되었고 생활비에 보탤 용돈도 벌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안정시켰다. 가끔 SNS에서 한국 소식을 보았지만 의도적으로 관련 있을 만한 사람은 모두 피했다. 수연이 가끔 간단한 보고를 보내왔다. 마치 종군 기자가 보내온 전선 소식처럼 간결했다. 박준영, 남은 신용한도로 현금 서비스 시도했으나 실패. 김숙자, 화병으로 혈압 급상승에 동네 의원 방문한 것으로 추정. 박민희, 친구들과의 모임 급감, 저렴한 중고 명품백 알아본다는 소문. 이 조각난 정보들은 박씨 집안이라는 건물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그려냈다. 하지만 나는 쾌감을 느끼지 않았다. 나와는 상관없는 건물이 서서히 붕괴하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내 관심은 눈앞의 일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 다른 커피잔이 어느 테이블 것인지 외우고 다양한 치즈의 이름을 구별하고 창가의 양치식물에 물을 올바르게 주는 법을 배우는 것.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카페 일을 막 끝냈을 때였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수연이었다. 나는 호숫가로 걸어가 벤치에 앉아 전화를 받았. 최신 소식이야. 수연의 목소리는 공식을 처리하듯 냉정했지만 그 밑에는 구경하는 재미를 숨기고 있었다. 박준영이 막다른 길에 몰려서 이채린한테 사실대로 털어놓으러 갔대.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다. 멋지게 꾸며진 카페나 레스토랑. 박준영은 아마 마지막 체면이라도 지키려 했을 것이다. 그리고 맞은편에 이채린은 신상 옷을 입고 결혼 준비에 대한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걔가 뭐라고 했는데? 나는 나무 벤치의 거친 결을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쓸며 물었다. 뭐라고 하긴. 처음엔 집에 도둑이 들어서 계좌가 해킹당했다고 경찰에 신고 처리 중이라고 둘러댔대. 수연이 비웃었다. 하지만 이채린이 어떤 사람이야. 재벌가 딸이라고.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사업판의 계산과 인간의 속임수인데 그녀는 전혀 믿지 않고 박준영 앞에서 바로 전화를 걸어 사람을 시켜 알아봤다는 거야.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서늘했다. 하얀 물새 몇 마리가 둑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조사해보니 바로 네가 나왔지. 수연이 말을 이었다. 자금 흐름이 여러 번 세탁되긴 했지만 최초 이체된 계좌 이름이 명백히 서윤서였고 네가 비슷한 시기에 스위스로 출국한 기록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거야. 이채리는 그 자리에서 폭발했대. 나는 그 재벌가 아가씨의 날카로운 질책이 전화선을 뚫고 들려오는 듯했다. 그녀는 레스토랑에서 바로 테이블을 뒤엎고 박준영 코앞에다 대고 사기꾼이라고 온 가족이 짜고 자기 돈 뜯어내려 한 거지들이라고 욕했대.
자기 아내랑 돈도 간수 못하는 철저한 무능력자라고. 수연의 묘사는 생생했다. 박준영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변명하려고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채린이 뿌리쳤대. 그리고 바로 말했지. 아이는 지울 거고 박준영과 그 빌어먹을 가족들은 당장 꺼지라고. 다시는 자기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래서 그 후에 이채린은 가방 들고 바로 나가버렸지. 박준영이 쫓아가려 했는데 이채린이 데려온 보디가드 같은 기사한테 막혔대. 듣자 하니 박준영은 넋이 나간 채로 레스토랑에 한참 앉아있다가 주문도 안 하고 버티니까 결국 직원이 내쫓았다는군. 햇빛이 구름 사이로 쏟아져 호수 위에 부서진 금가루를 뿌렸다. 나는 박준영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전 과정을 들으며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그는 상류사회로 가는 발판을 잃었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잃었고 남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과 자존심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보다 수백 배는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채린 쪽 반응은? 내가 물었다. 재벌가가 이 수모를 쉽게 넘기지는 않을 터였다. 반응은 빨랐지. 수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이채린이 돌아가서 울고불고하자 이 회장 쪽에서 바로 움직였어. 박준영이 그동안 이씨 집안 이름 빌려서 진행하던 작은 사업들, 아직 협상 단계에 있던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전부 무산됐어. 시아버지 박대근이 그렇게 바라던 한직 자리도 당연히 물 건너갔고 그뿐만이 아니야. 이 회장이 이 바닥에 소문을 냈대. 앞으로 박준영과 거래하는 놈은 이씨 집안에 대드는 걸로 알겠다고. 이건 박준영이 이씨 집안에 기댈 기회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자기가 이 지역에서 쌓아온 얼마 안 되는 인맥과 사업 기반까지 뿌리 뽑혔다는 뜻이야. 그는 완전히 끝났어. 김숙자는 알았어? 나는 아들의 출세만을 바라던 그 시어머니를 떠올렸다. 모를 리가. 박준영은 그날 밤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어디서 술에 취해 있었나 봐. 김숙자가 이채린한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물으려 했는데 상대방 비서한테 바로 막혔대. 말이 아주 험했다더군. 자기네 집 무능한 아들이나 잘 단속하고 다시는 넘보지 말라는 식이었대. 김숙자는 전화기 붙들고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다더라. 거의 기절할 뻔했다고. 나는 전화기 너머로 김숙자의 꿈이 완전히 박살났을 때에 그 찢어지는 통곡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가 기대했던 빌라, 가사도우미, 남들의 부러움을 받는 사모님 생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심지어 처음부터 없었던 것보다 더 잔인하게. 자, 이제 무대는 무너졌고 배우들도 흩어져야지. 수연이 결론 내렸다. 너는 어때?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호수 건너편의 연이은 설산을 보았다. 그들은 태고부터 변함없이 인간 세상의 희로애락을 냉정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여긴 날씨가 아주 좋아. 전화를 끊고 나는 벤치에 좀 더 앉아 있었다. 호숫물이 부드럽게 두 개 돌을 치며 규칙적인 소리를 냈다. 박준영과 그의 가족, 한때 내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이었다. 이제 그 돌은 치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 속에서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바람이 불어왔다. 알프스 설산의 맑고 차가운 공기를 담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까지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기분이었다. 일어나서 옷을 툭툭 털었다. 내일 독일어 수업을 준비하러 돌아가야 했다. 과거의 소라는 이미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멀어졌다. 그리고 나의 세상은 이곳에서 이제 막 새로운 그림을 펼치기 시작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방으로 돌아와 독일어 교과서를 계속 들여다보았다. 창밖의 햇살이 나무잎에 부서져 낯선 알파벳들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멀리 설산은 햇빛 아래 반짝이며 고요하고 영원했다. 이곳의 하늘은 아주 파랗고 호수는 아주 맑고 공기는 아주 깨끗했다. 내 독일어 수업은 2달이 넘었고 이제 간단한 일상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다. 카페 주인인 마가렛 할머니는 가끔 내게 날씨나 마을의 소소한 이야기에 대해 느린 속도로 말을 걸어주었다. 나는 주변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맑은 주말, 나는 마을 관광 안내소에서 받은 지도를 들고
집에서 멀지 않은 산길로 들어섰다. 길은 어렵지 않았고 공기는 소나무 잎과 흙의 상쾌한 향기로 가득했다. 위로 올라갈수록 시야가 트였고 뒤를 돌아보면 산기슭의 장난감 같은 빨간 지붕집들과 푸른 리본 같은 루첼은 호수가 보였다. 땀이 등을 적시고 근육은 오랜만에 뻐근했지만 가슴은 산봉우리처럼 탁 트였다. 나는 시야가 탁 트인 언덕에 서서 햇빛 아래 빛나는 멀리 장엄한 설산을 보았다. 나는 정말로 떠나왔고 이곳에서 살아남았으며 아주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선명하게 느꼈다. 산을 내려올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석양이 온 마을을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였다. 나는 아파트로 돌아와 뜨거운 물로 샤워하며 피로를 씻었다. 막 머리를 말리며 욕실에서 나왔을 때 책상 위 컴퓨터에서 새로운 암호화된 이메일 알림이 떴다. 수연에게서 온 것이었다. 나는 이메일을 열었다. 별다른 안부 인사 없이 사진 몇 장과 짧은 설명이 첨부되어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 정보 캡처 화면이었다. 거기에는 나와 박준영이 살았던 그 집의 사진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급매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두 번째 사진은 지방 법원의 소장 사본이었다. 원고는 박준영이 예전에 언급했던 어떤 건축 자재 공급업체였고 피고는 박준영, 사유는 물품 대금 분쟁이었다. 세 번째 사진은 허름한 월세방 복도로 보이는 곳에서 김숙자가 채소 봉지를 들고 허리를 구부린 채 서 있는 모습이었다. 얼굴에는 예전에 그 깐깐한 기운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수연은 이메일에 이렇게 썼다. 자금줄 완전 차단, 채무 폭발. 집은 빚 갚기 위해 강제 경매 처분되었으나 역부족. 박준영 명의의 차도 담보로 잡힘. 현재 온 가족이 서울 서쪽 낡은 다세대 주택 월세방으로 이사. 박준영은 사방에서 빚독촉 피해 도망다니고 일은 벌써 그만둠. 김숙자가 너의 행방을 묻기 위해 내게 연락했었으나 말투가 매우 비굴했음, 거절함. 글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재무 보고서 같았다. 나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보았다. 내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담았고 마지막 굴욕과 결단을 목격했던 그 집이 가격표가 붙은 채 급하게 다음 주인을 찾고 있었다. 내 앞에서 거만하게 사모님을 꿈꾸던 그 시어머니는 이제 생계를 걱정하는 가장 평범한 노파처럼 보였다. 나를 배신하고 높은 가지에 오르면 단번에 출세할 줄 알았던 박준영은 이제 모두에게 빚 독촉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예상했던 통쾌함도 어떤 동정심도 없었다.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폭풍우가 먼 마을을 휩쓸어 폐허로 만들었다는 일기예보를 보는 것 같았다. 그곳의 차가운 비바람과 진흙을 느낄 수 없었다. 그들은 그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의 끝은 벼랑이었다. 그들이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이었다. 나와는 상관없었다. 나는 이메일을 닫았다. 답장하지 않았다. 이런 소식들은 더 이상 내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과거의 서윤서는 그 집과 관련된 모든 것과 함께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비행기 뒤편에 남겨두고 왔다. 며칠 후 나는 은행 계좌 정식 활성화와 몇 가지 후속 절차를 위해 취리에 갔다. 밝고 현대적인 은행 VIP 라운지에 앉아 단정한 옷차림의 자산관리사가 유창한 영어로 내게 계좌 상황과 재테크 조언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나는 화면에 찍힌 안전하고 안정적인 내 소유의 숫자를 보았다. 그리고 수연의 이메일에 담긴 박씨 집안의 붕괴를 상징하는 사진들을 떠올렸다. 강렬하고 기이한 대조감이 밀려왔다. 같은 하늘 아래 누군가는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며 가라앉고 있고 누군가는 새로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었다. 은행에서 나와 나는 취리 호숫가를 걸었다. 백조무리가 푸른 호수에서 우아하게 헤엄치고 있었고 호숫가 카페에는 햇살을 즐기는 관광객과 현지인들로 가득했다. 나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벤치에 앉아 천천히 먹었다. 달콤하고 차가운 맛이 혀끝에서 녹아내렸다. 아까 은행에서 자산관리사가 마지막에 미소 지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서윤서 고객님, 스위스에서의 즐거운 생활을 기원합니다. 그렇다. 즐거움,
이 즐거움은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세워진 고소함이 아니었다. 내 손으로 직접 벌어 단단히 손에 쥔 자유와 평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박씨 집안이 어떻게 되든 그건 전생의 낡은 소식일 뿐이었다. 불운엔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다. 집집마다 창문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희미하게 TV 소리나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가 내 아파트 문을 열었다. 스위치를 누르자 따뜻한 노란 불빛이 오직 나만의 공간을 가득 채웠다. 창가의 양치식물은 불빛 아래 고요하게 푸르렀다. 나는 간단하게 국수를 끓여 작은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와 내주족성만 들릴 뿐이었다. 이 고요함은 더 이상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례 없는 충만함과 평온함을 느끼게 했다. 산속의 가을은 일찍 찾아왔다. 10월에 들어서자마자 새벽 공기는 뚜렷한 한기를 품고 있었다. 창가의 양치식물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나는 그를 위해 더 따뜻한 자리로 옮겨주었다. 독일어 수업은 2단계에 접어들었다. 나는 이제 삐걱거리며 지역신문의 단신을 읽기 시작했다. 아직 사전에 의존해야 했지만 적어도 대강의 뜻은 파악할 수 있었다. 카페 주인 마가렛 할머니는 최근 나에게 커피 머신 조작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가장 간단한 버튼 조작이었지만 그녀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억양이 강한 독일어로 아가씨, 잘하네라고 말했다. 이 작은 인정이 기쁨을 주었다. 생활은 태엽 감은 시계처럼 규칙적이고 충실했다. 나는 심지어 마을 게시판에 붙은 중고 자전거 광고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자전거를 사면 좀 더 먼 슈퍼마켓에 가거나 호숫가 더 한적한 곳으로 가기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씨 집안에 대한 모든 것이 희미한 배경음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끈질기게 내 스위스 번호로 국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끊겼다가 다시 울리고 거의 미친 듯이 집요했다. 나는 전화기 너머에 누가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결국 나는 무음으로 설정했다. 그 숫자들이 화면에서 헛되이 깜빡이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마치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발버둥처럼 밤에 컴퓨터를 켜니 수연의 이메일이 암호화된 메일함에 와 있었다. 이번에는 사진 없이 몇 줄의 글만 있었다. 박준영, 채무 전면 폭발. 다수 채권자에게 공동 피소. 법원 판결에 따라 기한 내 변제 못할 시 신용불량자 등재 예정. 김숙자, 급성 고혈압, 악화, 약값 없어 지속적인 치료 불가. 박민희에게 돈 요구했으나 박민희도 자금난. 기존 사교계에서 소비 수준 하락으로 배척당했다는 소문. 박준영이 너에게 연락 시도했으나 실패. 감정적으로 붕괴 직전. 메일은 마지막 판결문처럼 간결했다. 신용불량자. 앞으로 그는 기차나 비행기 타는 것조차 제한될 것이고 그 진흙탕 속에 완전히 갇히게 될 것이다. 김숙자는 약도 못 먹게 되었다. 생각보다 빨랐다. 박민희, 그저 손만 벌리던 기생충 같은 아이가 이제 제 앞가림도 못하게 되었다. 기가 막힌 아이러니였다. 나는 이메일을 닫았다. 마음에는 어떤 기복도 없었다. 심지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하는 확인감조차 없었다. 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살든 죽든 그것은 다른 차원의 일처럼 느껴졌다. 내 관심을 조금도 끌지 못했다. 계속 걸려오던 전화는 패배한 개가 마지막으로 짖는 소리에 불과했다. 나를 귀찮게 할 자격조차 없었다. 다음 날 카페에 출근했다. 햇살이 좋았다. 나는 마가렛 할머니가 아끼는 앤티크 커피잔을 닦으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독일 민요를 들었다. 창밖에서는 관광객 몇몇이 사진을 찍으며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문득 선명하게 깨달았다. 내 감정, 내 생활은 이미 그들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비참함에서 쾌감을 얻어 내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나의 매일, 내가 숨쉬는 공기, 내가 만지는 햇살, 내가 배우는 새로운 단어 하나하나가 소리 없이 그리고 단호하게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후 한가한 시간에
나는 노트를 꺼내 중고 자전거 정보들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다. 나는 크기가 적당하고 브레이크가 잘 들고 최허 열란즈드 지싱처이 필요했다. 나는 심지어 자전거를 타고 호숫가 도로를 따라 계속 달리면 어떤 더 멀고 아름다운 곳에 갈 수 있을지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 부재중 전화와 이메일 속 차가운 글자들은 가끔 호수 표면에 떨어지는 말은 잎사귀처럼 한번 빙그르르 돌다 물속으로 가라앉아 다시는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초겨울에 첫눈이 불운의 내 소리 없이 내렸다. 아침에 커튼을 여니 밖은 흑백의 고요한 세상이 되어 있었다. 지붕, 나뭇가지, 멀리 산맥 모두 부드러운 흰 소미불을 덮고 있었다.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다. 나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털모자를 쓰고 눈길을 밟으며 카페로 출근했다. 마가렛 할머니는 이미 벽난로에 불을 지폈다. 주황색 불꽃이 춤추며 공간을 따뜻함으로 가득 채웠다. 커피와 시나몬롤 향기가 섞여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생활은 여전히 평온했다. 나는 이제 슈퍼마켓 할인 전단지를 큰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었고 카페 단골 손님들과 날씨나 스키에 대해 몇 마디 나눌 수도 있었다. 사두었던 중고 자전거는 눈이 녹기를 기다리며 아파트 복도에 잠시 세워두었다. 박씨 집안에서 걸려오던 전화는 며칠간 계속되다가 마침내 잠잠해졌다. 마치 마지막 힘을 다 소진한 듯했다. 수연에게서도 새로운 소식은 없었다. 나는 그 막장 드라마가 정말로 막을 내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평범한 주말 오후 나는 다음 주 식료품을 사러 마을의 대형마트에 갔다가 그 붕괴의 여파를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다. 마트 안은 사람이 많았고 난방이 잘 되어 있었다. 나는 카트를 밀며 냉장 코너에서 우유를 고르고 있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작은 소란이 내 주의를 끌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얇고 더러운 솜재킷을 입은 노파가 마트 보안 요원과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에게 출구 근처에서 붙잡혀 있었다. 그녀는 머리가 희끗하고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다. 눈빛은 혼탁하고 흥분해 있었으며 손에는 값싼 천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김숙자였다. 나는 그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 기억 속에서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고 거만한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던 시어머니와 눈앞에 이 초라하고 겁에 질린 노파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가 어떻게 여기에? 스위스에, 내가 사는 이 작은 마을에? 거대한 황당함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무의식적으로 몸을 선반 뒤로 숨겼다. 보안 요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냉정했다. 독일어였고 말이 빨랐다. 김숙자는 당연히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흥분해서 팔을 휘두르며 억양이 강한 한국어로 소리쳤다. 나 안 훔쳤어. 그냥 계산하는 걸 잊었을 뿐이야. 이거 놔. 내 아들이 누군 줄 알아? 곧 재벌 사위 될 사람이야. 그녀의 외침은 조용한 마트 안에서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의아하거나 호기심 어리거나 혹은 혐오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보안 요원에게 그녀를 옆에 조용한 사무실 구역으로 데려가라고 지시했다. 김숙자가 발버둥 치자 천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안에서 사과 몇 개, 과자 한 봉지, 그리고 비타민으로 보이는 작은 약병이 굴러나왔다. 그녀는 굴러나온 사과를 보고는 마치 찔린 듯이 급하게 웅크리고 앉아 그것들을 주었다. 입으로는 계속 중얼거렸다. 내 약은 안 돼. 너희 양놈들이 늙은이를 치부하는구나. 그녀가 웅크리고 앉는 순간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 하나가 미끄러져 나와 바닥에 가볍게 부딪혔다. 가장자리가 다른 작은 부적이었다. 붉은 실로 엮은. 내가 막 결혼했을 때 그녀가 굳이 절에 가서 구해온 것이었다. 박씨 집안의 평안을 기원한다고 했다. 그때 그녀는 내 아들을 위해 구한 것이고 나는 덤이라고 특별히 강조했었다. 지금 한때 그녀가 큰 기대를 걸었던 그 부적이 차가운 바닥에 외로이 놓여 있었다. 그녀 자신의 허둥대는 동작에 옆으로 걷어차여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보안 요원이 반쯤 끌다시피 그녀를 현장에서 데리고 나갔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나지막이 수군거리며 흩어졌다. 직원이 와서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과 그 부적을 무표정하게 주워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은 여전히 차가운 카트 손잡이 위에 있었다. 마음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복수의 쾌감도 한 조각의 연민도 없었다. 마치 서투른 거리 공연을 본 것 같았다. 배우는 목이 터져라 외치지만 관객은 시끄럽고 민망할 뿐이었다. 그녀는 왜 여기에 나타났을까? 박준영이 어떻게든 그녀를 보낸 것일까? 아니면 마지막 남은 돈을 다 털어 혼자 도망쳐 온 것일까? 나를 찾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단지 그녀의 꿈을 산산조각 낸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을까? 이 질문들의 답은 내게는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가 입만 열면 되뇌던 재벌 사위라는 말은 그녀가 가장 비참한 순간에 그녀 자신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는 소리 없는 딱이 같았다. 나는 평온하게 카트를 밀어 그 구역을 비켜 계산대로 갔다. 마트 문을 나서자 밖은 여전히 작은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얼굴에 닿는 감촉이 차가웠다. 나는 사온 물건들을 들고 천천히 아파트로 걸어 돌아왔다. 방 안은 따뜻했다. 나는 물건들을 내려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서 창가에 앉았다. 눈송이가 조용히 창문에 내려앉았다가 천천히 미끄러져 내렸다. 나는 김숙자가 떨어뜨린 그 부적을 떠올렸다. 그녀의 쉰 목소리와 혼탁한 눈빛을 떠올렸다. 한때 내 자존심을 짓밟고 내게 호통치던 그 여자가 이제 낯선 타국에서 사과 몇 개와 과자 때문에 보안 요원에게 끌려나가는 신세가 되었다. 이것이 아마도 운명의 가장 잔인하고도 가장 공정한 심판일 것이다. 내가 직접 손쓸 필요도 없었다. 운명은 스스로의 궤도를 따라 악의 씨앗을 심은 자들이 자신만의 진흙탕 속에서 그 쓴 열매를 맛보게 했다. 마트에서의 소동은 내 마음속에 오래 머물지 않고 가라앉았다. 김숙자의 출현은 처음의 황당함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가 어떻게 스위스에 왔는지, 왜 하필 브루넨이었는지에 대한 답은 내게 무의미했다. 아마 막다른 길에서의 맹목적인 도피였거나 마지막 힘을 다해나 그들이 생각하는 구명주를 찾아온 것이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더욱 비참해 보일 뿐이었다. 나는 관심도 없었고 깊이 파고들 생각도 없었다. 내 삶의 중심은 이미 옮겨졌다. 독일어 수업은 2단계 막바지에 이르렀고 나는 이제 자막 없이 간단한 독일 어린이 프로그램을 대강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마가렛 할머니와의 일상 대화도 훨씬 순조로워졌다. 그 중고 자전거는 눈이 녹은 후 다시 유용해졌다. 나는 종종 오후에 자전거를 타고 호숫가 작은 길을 따라 목적 없이 달리며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은 조용한 비밀 장소들을 탐험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스케치북과 연필을 들고 호숫가에 오후 내내 앉아있기도 했다. 그림 실력은 없었지만 산의 윤곽, 호수의 물결, 멀리 풀을 뜯는 솥대를 마구 그렸다. 연필이 종이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와 바람소리, 물소리가 섞여 효과적인 명상이 되었고 내 마음속 마지막 남은 불안마저 잠재웠다. 생활이 이렇게 평온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고요한 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지며 진동했다. 수연의 암호화된 메신저도 내가 저장한 번호도 아니었다. 또다시 낯선 국제의 전화, 한국에서 온 번호였다. 나는 침대에 기댄 채 어둠 속에서 화면이 끈질기게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을 보았다. 이번에는 무음으로 설정하지도 끊지도 않았다. 7, 8번 정도 울린 후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다.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무겁고 잡음 섞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몇 초가 지난 후 쉬고 메마른 거의 박준영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심스럽고 거의 비굴한 탐색이 섞여 있었다. 윤서야, 너 맞니?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창밖에 달빛이 블라인드 틈으로 들어와 바닥에 몇 줄기 차가운 무늬를 드리웠다. 윤서야, 너인 거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아니, 억지로 울음을 짜내려 했지만
너무 메말라 기이하게 들렸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미안해. 우리 가족 모두가 너한테 미안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 반응, 하다못해 작은 숨소리라도 기다리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신호도 주지 않았다. 그는 할 수 없이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다급했고 막다른 길에 몰린 황망함이 묻어 있었다. 윤서야, 돌아와줘. 응? 우리 재결합하자.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너한테만 잘할게. 그 이채린. 걔는 인간도 아니야. 날 속였어. 걔네 집은 날 무시했어. 오직 너만이 나한테 진심이었어. 나는 그가 지금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있었다. 어둡고 음침한 구석에 숨어 아마 술기운이 남은 얼굴로 휴대폰에 대고 비굴하게 애원하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으려 하는 모습. 이것은 분노의 포효보다 더 역겨웠다. 윤서야, 말 좀 해봐. 날 욕해도 좋고 때려도 좋아. 내 화만 풀린다면. 그의 목소리는 다급해졌다. 나 지금 정말 힘들어. 빚도 많이 졌고 집도 없고 직장도 잃었어. 엄마도 아프시고 약 먹을 돈도 없어. 우리 지난 3년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도와주라.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 될까?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한치의 파동도 없이 평온했다. 마치 나와 상관없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 같았다.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있었나? 전화기 너머는 순간 침묵에 잠겼다. 거칠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숨소리만 들려왔다. 그는 내가 이렇게 냉정하게 감정적인 동요 한 조각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준영 씨. 나는 그의 이름을 명확하게 불렀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 구슬처럼 바닥에 떨어졌다. 당신, 그리고 당신 가족이 오늘 이 지경에 이른 건 당신들 스스로 선택한 거야. 당신들이 이씨 집안에 빌붙기 위해 나를 쓰레기처럼 버리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엔 오직 채무 관계만 남았을 뿐이야. 이제 빚은 청산됐어. 아니야, 윤서야. 내 말 좀 들어봐. 그는 허둥지둥 변명하려 했다. 목소리에는 절망적인 울부짖음이 섞였다. 나는 더 이상 듣지 않고 그의 말을 바로 끊었다. 말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종결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마. 나를 찾으려 하지도 마. 당신들의 모든 것, 살든 죽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더 이상 나 서윤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말을 마치자마자 그의 어떤 반응도 기다리지 않고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 번호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달빛은 여전히 차갑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누워서 이불을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다. 심장은 평온하게 뛰고 있었다. 방금 그 전화 때문에 어떤 불필요한 파문도 일지 않았다. 그의 애원, 그의 신세한탄, 정으로 나를 올가매려 했던 그의 서투른 연기는 그저 우스꽝스럽고 철저한 해방감을 느끼게 할 뿐이었다. 빚은 청산됐어. 이 말은 그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다. 나 자신에게도 한 말이었다. 이 순간부터 박준영에 대해, 그 소위 시댁에 대해 남아있던 모든 흔적을 내 손으로 완전히 끊어냈다. 창밖에서 멀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밤의 깊고 고요함을 더했다. 나는 몸을 뒤척여 이내 꿈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의 심야 통화는 마치 고요한 우물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메아리조차 남기지 않았다. 나는 그 번호를 차단했고 마음에는 어떤 파동도 없었다. 오히려 우스웠다. 그들은 어떤 선을 넘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듯했다. 초겨울의 한기는 더 심해졌고 루첼은 호수 가장자리는 가끔 얇은 얼음이 얼었다. 나는 현지인들처럼 패딩 안에 따뜻한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두꺼운 목도리를 둘렀다. 독일어 학습은 정체기에 들어섰지만 나는 조급해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공부했다. 마가렛 할머니는 심지어 내게 원두산지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이 장소에 조금씩 진정으로 녹아들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하늘은 흐리고
거의 보이지 않는 얼음 결정이 흩날렸다. 나는 카페 일을 일찍 마치고 수연에게 엽서를 보내러 마을 우체국에 갔다. 설산과 호수 풍경이 인쇄된 평범한 엽서에 독일어로 간단히 모든 것이 평안하다, 잘 지내기리라고 썼다. 이것은 나 자신과 먼 과거에 대한 무언의 선언이었다. 우체국에서 나오자 얼음 결정은 자잘한 눈송이로 변해 있었고 하늘은 저녁처럼 어두웠다. 나는 목도리를 끌어올리고 고개를 숙여 발걸음을 재촉했다. 따뜻한 아파트로 빨리 돌아가고 싶었다. 마을 중심의 작은 광장을 지나 내 숙소로 가는 조용한 골목길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옆 건물 그림자 속에서 검은 형체가 갑자기 튀어나와 내 앞을 가로막았다. 나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 경계하며 고개를 들었다. 김숙자였다. 그녀는 지난번 마트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초췌했다. 몸에는 여전히 그 얇고 더러운 솜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눈과 땀에 젖어 깊은 주름이 팬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얼굴은 추위에 파랗게 질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하얗게 터 있었다. 하지만 두 눈은 마지막 광기의 불꽃처럼 타오르며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서윤서, 그녀가 내 이름을 쉰 목소리로 불렀다. 낡은 풍금소리 같았고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내년일 줄 알았어. 네가 여기서 호의호식하며 숨어 지낼 줄 알았다고. 눈송이가 우리 사이에 떨어졌다. 주인은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눈 내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광장의 가로등은 이미 켜져 희미한 노란빛이 그녀의 구부정하고 흥분한 윤곽을 그려내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저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주머니 속에서 열쇠를 꽉 쥐었다. 날카로운 감촉이 약간의 안정감을 주었다. 네가 내 아들을 망쳐놨어. 우리 박씨 집안을 완전히 망쳐놨다고. 그녀가 앙상한 팔을 휘두르며 목소리를 갑자기 높였다. 울음 섞인 목소리였지만 원망과 악의가 가득했다. 걔는 지금 빚더미에 앉아서 사람 꼴도 아니야. 집도 차도 직장도 다 잃었어. 다 너 때문이야. 너, 이 재수없는 년, 독한 년. 그녀의 비난은 터무니없고 귀에 거슬렸다. 조용히 눈 내리는 황혼 속에서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가끔 지나가는 행인들이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이 낯선 타국에서의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듯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네가 우리 집 돈을 전부 빼돌려서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있다고? 내 양심은 개나 져버렸냐. 내가 동요하지 않자 그녀의 감정은 더욱 격해졌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내 팔을 잡으려 했다. 그 돈은 내 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이야. 우리 박씨 집안 돈이라고. 당장 내놔. 내놓으란 말이야. 나는 그녀의 더러운 손을 옆으로 피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이 겨울 공기처럼 차가웠다. 김숙자 씨, 똑똑히 보세요. 여긴 스위스예요. 당신이 길바닥에서 뒹굴며 억지 부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박준영 씨 돈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 텐데요. 그리고 박씨 집안 돈이라고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가에 희미한 냉소를 띄었다. 당신들 집에 돈이 있긴 했었나요? 이 말은 얼음 조각을 박은 비수처럼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그녀는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고 커진 눈에는 핏발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그 파랗게 질린 얼굴이 순간적으로 뒤틀렸다. 너. 그녀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나를 손가락질했지만 제대로 된 문장을 말하지 못했다. 거대한 분노와 절망이 그녀의 남은 이성을 삼켜버렸다. 그녀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얇은 눈이 쌓인 차가운 돌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윤서야,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잘못 봤어. 제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좀 용서해다오. 그 돈 우리한테 돌려주라. 조금이라도 준영이가 빚 갚고 내가 약이라도 사 먹을 수 있게. 제발 부탁이다. 내가 너한테 무릎 꿇고 빌게. 그녀는 말과 동시에 정말로 몸을 숙여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세게 찧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눈송이가 그녀의 희끗하고 심하게 떨리는 등에 내려앉았다. 그 모습은 처절하고 비참했다. 나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그녀가 연기하듯 이 모든 행동을 마치는 것을 보았다. 마음에는 한치의 연민도 없었다. 오직 뼛속까지 스며드는 혐오감뿐이었다. 이런 울고 떼쓰고 매달리는 막장 드라마는 이미 진절머리가 났다. 일어나세요. 내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보기 흉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이마에는 눈과 오물이 묻어 있었다. 눈빛은 애원에서 광기 어린 원망으로 변해 있었다. 네가 안 들어주면 나 여기서 안 일어나. 여기서 무릎 꿇고 굶어 죽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할 거야. 내 이 독한 년이 어떻게 전 시어머니를 죽게 만들었는지. 나는 그녀를 보며 문득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다. 이런 사람과 엮이는 것은 순전히 시간 낭비였다. 그럼 계속 거기 무릎 꿇고 계세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그녀를 비켜 떠나려 했다. 서윤서, 그녀가 갑자기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무 오래 무릎 꿇었다가 급하게 일어나서인지 몸이 휘청거렸다. 얼굴에는 완전히 자포자기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네가 날 살게 안 두면 너도 잘 살 생각 마. 내가 너를 고소할 거야. 대사관에 가서 네가 돈 갖고 도망쳤다고 고소할 거라고. 경찰서에 가서 널 고소할 거야. 너도 여기서 못 살게 만들어주겠어.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원망으로 뒤틀린 그녀의 얼굴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끔찍한 가면 같았다. 가세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대사관이랑 경찰서 가는 길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경찰을 불러드릴까요? 불법 체류에 마트절도 혐의까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게요. 아마 바로 본국으로 강제 추방될 텐데 김숙자는 마치 목이 졸린 듯 모든 외침과 위협이 목구멍에 걸렸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공포에 질려 나를 보았다. 몸은 두려움과 추위로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그녀의 처지를 이렇게까지 잘 알고 있으리라고는, 어쩌면 그녀 자신보다 더 명확하게 그녀가 마주할 결과를 알고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녀는 입을 벌려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결국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은 몇 마디 신음만 낼 뿐이었다. 그 광기의 불꽃은 내 냉정한 시선 아래 빠르게 꺼져버렸다. 오직 끝없는 공포와 망연자실함만이 남았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고 점점 두꺼워지는 눈을 밟으며 내 아파트가 있는 조용한 골목길로 향했다. 등 뒤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오직 눈송이가 소리 없이 떨어지며 우리가 지나온 발자국을 덮고 방금의 추악한 소동을 완전히 묻어버리려는 듯했다. 아파트로 돌아오자 따뜻한 온기가 나를 감쌌다. 나는 외투를 벗고 창가로 걸어갔다. 광장 방향은 빽빽한 눈보라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김숙자가 마지막에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눈 속에서 절망적으로 헤매고 있을지, 아니면 마침내 현실을 직시하고 떠날 방법을 찾았을지.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와 그들은 이미 서로 다른, 영원히 만나지 않을 종점을 향해 뻗어나가는 두 개의 평행선이었다. 방금의 조우는 그저 두 선이 무한히 가까워질 때 발생하는 마지막 불쾌한 정전기 간섭에 불과했다. 이제 간섭은 사라졌고 내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 눈은 이틀 동안 간헐적으로 내리다 그쳤다. 마을은 부드럽고 차가운 솜사탕에 쌓인 듯 온통 하얗고 조용했다. 나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카페에 가고 독일어를 배우고 가끔 자전거를 타고 제설된 도로를 돌았다. 김숙자의 히스테릭한 방에는 겨울의 짧고 혼란스러운 악몽처럼 눈 속에 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그가 결국 어디로 갔는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체류하든 추방되든 그 어떤 결말이든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다. 우리 사이의 마지막 물리적 공간의 교차점도 완전히 끊어졌다. 생활은 이대로 완전히 궤도에 오르는 듯했다. 평온하고 단순하며 심지어는 약간 단조로운 미래를 향해.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나는 수연에게서 암호화된 이메일을 받았다. 제목은 단 두 글자였다. 종국, 종국. 나는 이메일을 열었다. 별다른 인사 없이 몇 단락의 냉정한 서술만이 있었다.
마치 최종 조사 보고서 같았다. 박준영, 3일 전 그가 월세로 살던 서울 서쪽 낡은 다세대 주택 근처의 싸구려 여관에서 과다한 수면제 복용 후 자살한 채 발견. 병원 이송 후 사망. 현장에서 빈술병 다수 및 비정규 경로로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항우울제 발견. 경찰은 타살 혐의 없음으로 보고 채무 압박 및 개인적 처지를 비관한 자살로 결론. 나는 자살과 사망이라는 단어에 몇 초간 시선을 멈췄다. 화면 속 차가운 검은 글씨가 한 생명의 끝을 알리고 있었다. 한때 의기양양하게 높은 가지에 오르면 단번에 출세할 줄 알았던 그 남자는 결국 이렇게 초라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다. 마음속에는 한 조각의 슬픔도 대단한 복수를 이뤘다는 쾌감도 없었다. 오직 공허하고 거의 마비된 듯한 평온함만이 있었다. 마치 멀리 사는 모르는 사람의 부고를 들은 것처럼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일으키지 않았다. 수연의 이메일은 계속되었다. 김숙자, 아들 사망 일주일 전 스위스 내 불법 체류 및 절도 혐의로 마트 측이 제공한 CCTV 및 신고 기록에 따라 스위스 경찰에 구금. 이후 한국 대사관 협조를 통해 4일 전 강제 송환됨. 국내 공항 도착 당시 정신상태 극도로 불안정하여 관련 기관에 임시 수용됨. 박준영 사망 통보 시 그 자리에서 직원들을 공격하며 발광하여 현재 정신병원으로 이송, 강제 치료 중. 하나는 죽고 하나는 미쳤다. 한때 내게 거만하게 굴며 사모님을 꿈꾸던 그 시어머니는 이제 정신병원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그저 손만 벌리던 박민희에 대해서는 이메일 말미에 짤막하게 언급되어 있었다. 박민희 오빠 사망 후 행방불명, 남쪽 지방 공장으로 일하러 갔다는 소문. 구체적인 상황은 불명. 박씨 집안. 한때 나를 개미처럼 여기고 멋대로 짓밟던 그 가족은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철저하고 처참한 방식으로 분열되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메일 마지막에 수연은 이렇게 썼다. 모든 관련 법적, 경제적 사안은 종결됨. 이것으로 너와 과거의 최종적인 단절이 이루어졌다. 걱정 말고 몸 조심해. 나는 이메일을 닫았다. 방 안에는 노트북 펜이 낮게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밖은 여전히 하얀 눈이 차가운 달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순수했다. 나는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서 이 낯선 타국의 설경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통제할 수 없이 부서진 화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박준영이 처음 나를 집에 데려왔을 때 김숙자의 까다롭고 심사하는 듯한 눈빛,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재벌 사돈댁과의 삶을 노래하던 흥분한 얼굴들, 김숙자가 마트에서 초라하고 겁에 질렸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그녀가 눈밭에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던 그 광기어리고 절망적인 눈빛. 이 화면들은 빛바랜 낡은 필름처럼 한 컷 한 컷 스쳐 지나가다가 소리 없이 부서져 눈앞의 설경 속으로 흩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정말로 철저하게 끝났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로 밀려 들어오며 결연한 자각을 가져왔다. 해방감을 느끼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에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상대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기 때문이다. 오직 거대하고 철저한 완수감만이 남았다. 마치 길고 무거운 책을 다 읽고 마침내 덮어서 책장 가장 아래 칸에 꽂아두는 기분. 평생 다시는 펼쳐볼 필요가 없는 책.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카페에 출근했다. 마가렛 할머니는 카운터를 닫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스위스 민요가 흘러나왔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바 테이블에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오늘의 첫 커피 원두를 갈기 시작했다. 진한 향기가 퍼져나가며 삶의 확실한 온기를 가져다 주었다. 구텐 몰근, 마르그렛. 나는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목소리는 평온하고 자연스러웠다. 마가렛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내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구텐 몰겐, 윤스요. 날씨가 참 좋지 않니? 네, 정말 날씨가 좋네요. 나는 창밖을 보았다.
쌓인 눈이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고 하늘은 거대한 사파이어처럼 파랬다. 과거의 유령은 완전히 사라졌다. 한 줌의 먼지도 남기지 않고 발밑의 길은 단단하고 앞길의 빛은 밝았다. 박씨 집안의 종말은 내 마음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마침표였고 수연이 이메일로 그 마지막 획을 그어준 것에 불과했다. 나는 그 이메일을 완전히 삭제했고 암호화된 이메일 계정마저 해지했다. 과거는 정말로 과거에 묻혔다. 내 독일어는 많이 늘어서 마가렛 할머니와 마을의 봄 축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 중고 자전거는 다시 유용해져서 나는 더 멀리 이웃마을까지 탐험하며 현지인이 만든 꿀이나 치즈를 사오기도 했다. 생활은 충실하고 평온했지만 나는 이 평온함이 일종의 휴식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브루넨의 작은 카페 직원으로 평생을 보낼 생각은 없었다. 수연이 스위스로 옮겨준 돈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했지만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내 인생을 재건하고 싶었다. 나는 저녁 시간을 이용해 스위스 현지의 직업 훈련 정보를 검색하거나 취리히 쪽에 독일어 요구 수준이 높지 않은 초급 사무직이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심지어 대학 때 배웠던 회계 지식을 다시 공부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혼자 마을 근처의 산에 올랐다. 정상 근처 평평한 초원에는 아시아인으로 보이는 관광객 몇몇이 쉬고 있었다. 나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50대로 보이는 기품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이 내게 먼저 말을 걸었다. 아가씨, 혼자 등산해요? 대단하네. 나는 멈춰서서 예의 바르게 웃었다. 그냥 산책 삼아 왔어요. 다른 아주머니가 나를 훑어보며 말했다. 여기 풍경이 정말 좋네요. 사진보다 훨씬 예뻐. 근데 들었어요? 얼마 전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 중국에서 온 할머니가 마트에서 물건 훔치다가 추방당했다고. 나는 마음이 살짝 움직였지만 표정은 변함없이 그래요? 잘 모르겠네요. 라고 얼버무렸다. 처음 말을 건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가십을 나누듯 말했다. 듣자 하니 그 할머니 정신이 좀 이상했대요. 미친 사람처럼 자기 아들이 원래 재벌딸이랑 결혼할 뻔했는데 전처가 재산을 다 들고 도망가서 아들이 충격으로 자살했다고 떠들고 다녔다나 봐요. 쯧쯧, 정말 몹쓸 일이죠. 재벌딸? 다른 아주머니가 더 잘하는 듯했다. 아, 그 이씨 집안 말하는 거죠? 에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이씨 집안이랑 사업 거래가 좀 있는데 듣자 하니 그 박시성을 가진 놈은 완전히 사기꾼이었대요. 가짜 사업 계획서로 이 아가씨를 속이려 한 거죠. 자기는 이미 빚더미에 앉은 빈털털이면서 이 아가씨가 그걸 알고 바로 헤어졌고 아이도 지웠대요. 이씨 집안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놈을 사위로 맞았겠어요? 그 할머니는 완전히 헛된 꿈을 꾼 거죠. 아, 정말요? 어머나, 다른 아주머니가 깨달았다는 듯 말했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그럼 그 전처는 꽤 수완이 좋은 거네요. 돈을 다 빼돌렸으니. 그건 잘 모르죠. 아무튼 그 집안 사람들 다 제대로 된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런 결말을 맞은 것도 다 업보죠. 아주머니는 결론을 내리고는 다시 설산을 향해 포즈를 취했다. 아, 이런 얘기 그만하고 나 이 설산이랑 사진 좀 찍어줘요. 나는 옆에 서서 알프스 산자락에서 벌어지는 내 비참했던 과거에 대한 단편적인 토론을 조용히 들었다. 그들의 대화는 조각난 퍼즐처럼 이야기의 다른 측면을 우연히 맞춰주었다. 박준영이 서류까지 위조해 이채린을 속이려 했다는 것은 내가 몰랐던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의 성격상 충분히 그럴만했다. 그리고 김숙자는 마지막까지 전처가 돈 갖고 도망쳤다는 변명으로 모든 잘못을 내게 돌리려 했다니 비참하고도 우스웠다. 나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그들이 사진을 다 찍자마자 정상을 향해 계속 걸었다. 정상 전망대에 서서 발 아래 보석처럼 밝힌 호수와 붉은 지붕집들을 내려다보니 가슴이 탁 트였다. 고향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 왜곡된 이야기들은 산기슭의 먼지처럼 더 이상 나를 더럽힐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없는 곳에서 내 이야기가 어떻게 왜곡되어 떠돌지 알았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나는 이미 그 진흙탕 속에 없었다.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날렸다. 설산 정상의 한기를 품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가득 침략적인 자유를 느꼈다. 산을 내려올 때 내 발걸음은 더욱 가볍고 단단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본 것이었다. 그 가십들은 내 새로운 삶의 배경음이 되었다. 미약하고 멀리 있으며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질 소음. 산 정상의 바람은 칼날 같았지만 전례 없는 맑은 정신을 느끼게 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발걸음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가벼웠다. 그 아주머니들의 잡담은 중요하지 않은 바람처럼 과거에 대한 마지막 미련에 안개를 걷어주었다. 그들의 버전은 왜곡되었지만 박씨 집안의 철저한 붕괴라는 핵심 사실은 이 기이한 방식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나를 괴롭히기는커녕 내가 그 진흙탕과 이미 맑은 호수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음을 더욱 확신하게 했다. 마을로 돌아와 생활은 여전했지만 내 마음속 무언가가 조용히 변했다. 나는 더 이상 적응에 만족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내 삶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나는 마을성인 교육센터에 초급 회계 소프트웨어 과정에 등록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화면 위 숫자와 차트들은 내게 오랜만에 성장에 집중하는 안정감을 주었다. 나는 구직 범위를 넓혀 루첼은 같은 인근 도시까지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력서를 정성껏 수정하며 카페에서 배운 인내심, 꼼꼼함, 소통 능력을 강조하고 독일어와 회계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음을 솔직하게 밝혔다. 응답은 많지 않았지만 이력서를 제출할 때마다 미래의 문을 두드리는 기분이었다. 마가렛 할머니는 내 변화를 눈치챈 듯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말했다. 윤서, 처음 왔을 때랑 달라졌어. 눈에 빛이 있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여기가 좋아요, 마가렛.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녀는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좋으면 됐지. 인생은 커피 내리는 것과 같아. 때가 되면 맛은 저절로 좋아지는 법이란다. 생활은 이런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리듬 속에서 초여름으로 접어들었다. 루첼은 호수는 지푸르게 빛났고 호숫가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가 만발했다. 내 회계 소프트웨어 과정은 무사히 수료했다. 어느 맑은 수요일, 나는 루체른의 한 중소무역회사에서 면접제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에 땀이 찼다. 결과가 어떻든 이 전화 자체만으로도 진전이었다. 저녁, 나는 자전거를 타고 호숫가를 천천히 달렸다. 석양이 호수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아무도 없는 둑에 앉아 반짝이는 수면을 보았다. 백조들이 우아하게 헤엄치며 잔잔한 물결을 만들었다. 나는 수연의 이메일에 있던 이것으로 너와 과거의 최종적인 단절이 이루어졌다는 문장을 떠올렸다. 그렇다. 단절은 이미 끝났다.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이곳에서 살기로 선택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서윤서였다. 복수의 쾌감은 시간과 함께 희미해지지만 내 손으로 쌓아올린 삶의 단단한 행복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질 것이다. 박준영의 죽음, 김숙자의 광기, 박민희의 행방불명. 이 소식들은 한때 차가운 돌멩이처럼 내 마음에 던져졌지만 이제는 잔물결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응당한 결말을 맞았고 나는 새로운 시작을 얻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 철저한 놓아줌과 초월이었다. 호수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쳤다. 나는 휴대폰으로 호수와 산 풍경을 찍었다. 필터도 보정도 없이. 그리고 새로운 SNS 계정에 이 사진을 올렸다. 친구는 수연과 여기서 사귄 몇 명뿐이었다. 사진 설명에는 단 2단어의 독일어만 썼다. 뉴슬립은 새로운 삶. 이것은 과시도 선언도 아니었다. 그저 내 현재 상태에 대한 평온한 기록이었다. 날이 어두워져 나는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로 돌아왔다. 가로등이 차례로 켜지며 마을의 깨끗한 거리에 따뜻한 빛을 드리웠다. 구직의 길은 아직 멀고 언어의 장벽도 넘어야 하며
미래의 도전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가득 찼다. 미지에 대한 호기심과 나 자신의 힘에 대한 확신으로 과거의 그림자는 알프스의 햇살에 완전히 씻겨나갔다. 앞길은 멀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온전히 내 땅 위에 놓여 있었다. 루첼은 무역회사의 답장은 일주일 후 정중한 거절 이메일로 왔다. 이유는 내 독일어 실력이 아직 사무 업무에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실망하지 않았다. 차이를 확인했으니 계속 노력하면 될 일이었다. 초여름의 브루네는 활기가 넘쳤다. 나는 여전히 카페에서 일하고 독일어 수업을 듣고 자전거를 탔다. 다만 마음속 조급함이 사라지고 그 과정을 즐기기 시작했다. 쉬는 날, 나는 톱니바퀴 열차를 타고 인근의 필라투스 산에 올랐다. 정상에 오르니 세상의 꼭대기에 선 듯 발 아래는 구름바다가 펼쳐져 있고 멀리 연이은 설봉들이 푸른 하늘 아래 차갑고 순수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는 전망대 한쪽에 앉아 이 장엄한 풍경을 스케치북에 담으려 애썼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수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사진을 열었다. 로딩된 화면에 나는 펜을 쥔 손을 잠시 멈췄다. 사진 배경은 허름한 다임 병실 같았다. 김숙자는 줄무늬 환자복을 입고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으며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그녀는 침대 구석에 웅크린 채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다. 입꼬리는 비뚤어져 침을 흘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철저히 마비된 망연자실함이 서려 있었다. 사진 구석에는 간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다른 환자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었고 김숙자의 상태에는 무관심했다. 수연의 메시지가 뒤따랐다. 강제 치료 중, 상태 안정, 자립 능력 없음. 박민희는 남쪽 지방 어느 전자 부품 공장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 주소는 숨김. 모든 관련은 완전히 종결됨. 나는 사진을 보았다. 한때 그토록 깐깐하고 계산적이던 김숙자의 눈은 이제 빛을 담지 못하는 두 개의 마른 우물 같았다. 한때 내 자존심을 짓밟고 사모님을 꿈꾸던 그 여자는 이제 이렇게 아무런 존엄도 없이 자신의 부서진 세상 속에 살고 있었다. 마음속 마지막 한 조각, 나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미세한 앙금이 이 순간 산 정상의 얇은 얼음처럼 소리 없이 녹아 사라졌다. 쾌감도, 연민도, 심지어 한 조각의 감회도 없었다. 마치 낡은 그림 위에 마지막 먼지를 털어내는 것 같았다. 그 그림 자체는 이미 나와 상관없었다. 나는 사진을 닫고 답장하지 않았다. 고개를 들자 눈앞에는 장엄한 필라투스 연봉이 햇빛 아래 영원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는 스케치북과 연필을 챙겨 가져온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더 높고 넓은 곳을 향해 걸었다. 아무도 없는 시야가 탁 트인 절벽 끝에 멈춰 섰다.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나와 산들과 세차게 부는 바람뿐인 것 같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오래 사용했던 과거의 한국 유심칩을 꺼냈다. 손톱으로 가볍게 힘을 주자 카드는 소리를 내며 부러졌다. 나는 손을 들어 두 조각난 파편을 절벽 아래로 던졌다. 그것들은 공중에서 몇 바퀴 돌다가 깊이를 알 수 없는 계곡 속으로 사라졌다. 한 조각의 메아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 오래 서 있었다. 해가 기울어 설봉을 장밋빛으로 물들일 때까지 바람이 내 머리칼과 옷깃을 스치며 알프스 특유의 자유로운 향기를 실어 날랐다. 산을 내려올 때 내 배낭에는 미완성된 스케치와 빈 도시락통 그리고 가벼워진 몸과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알았다. 마을로 돌아가면 내일이든 다음 주든 또 다른 구직 거절이나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내 독일어는 여전히 실수를 할 것이고 카페 일은 여전히 평범할 것이다. 호숫가 자전거 타기도 여전히 내 일상의 즐거움일 것이다. 하지만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복수에서 힘을 얻어야 했던 서윤서가 아니었다. 낯선 타국에서 조심스럽게 발 디딜 곳을 찾던 도망자도 아니었다. 나는 서윤서, 그뿐이었다. 스위스 브루넨에 살고 마가렛의 카페에서 일하며 독일어를 배우고
더 좋은 직업을 찾으려 노력하는. 날씨 좋은 날에는 자전거를 타고 호숫가에 가거나 기차를 타고 산에 올라 눈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나의 과거는 저 멀리 떨어진 땅에서 누군가의 죽음과 광기와 함께 완전히 묻혔다. 나의 미래는 이 산과 호수 사이에서 내 자신의 발 아래에서 서서히 펼쳐지고 있었다. 산을 내려오는 톱니바퀴 열차가 덜컹거리며 나와 다른 만족과 피로가 섞인 얼굴의 관광객들을 싣고 산 아래 따뜻한 불빛이 반짝이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의 새로운 삶은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마침내 진정으로 시작된 것이었다.